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자입니다. 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은행주가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 연간 가이던스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 받으며 증시 이 3대 지수 모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나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은요. 그간 이 나스닥 특히 기술주의 발목을 붙잡았던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 쪽에서의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이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연달아서 이 유럽 쪽에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나스닥만큼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AI 관련해서 굉장히 AI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관련된 발언들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뒀습니다. 이 AI 모멘텀에 나스닥 많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우선 AI 칩 대중 수출 재개 소식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CPI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이 관세 상승을 전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볼 텐데요. 이 때문에 다우는 0.98% 이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반도체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또 S&P 500의 경우에는 장 시작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0.4%가량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불안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후임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에 본격적으로 좀 착수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불안감에 조금 더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CPI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이 CPI 6월 분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자,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옆에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6월 CPI 같은 경우에 현재 그래프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청록색의 진한 그래프가 있고요. 청록색 바로 뒤에 있는 약간의 흐릿한 이 회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청록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CPI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1965년부터 25년까지 약 60년에 걸친 이 CPI 상승률,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만요. 확실히 코로나 이때 이후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한번 이쪽에서 관세 영향을 받아서 반등을 하려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뒤쪽에 있는 회색 근원 CPI까지 굉장히 좀 불안감을 더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6월 CPI가요. 전월비 대비해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월비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전년비입니다. 2.7%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이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를 한 그런 수치이죠. 보다 더 중요한 수치, 핵심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역시 전년비가 2.9%, 예상치를 0.3%포인트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년비로 봤을 때는 근원 CPI 그리고 헤드라인 CPI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세부 항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이라도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참 희망적이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점이요. 가구나 가전, 장난감 이렇게 관세에 민감한 품목들에서 물가가 점점 급등하는 그런 유의미한 상승하는 흐름들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요. 이 연준이 이런
CPI보다는 PCI, 이 가격 지수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세에 민감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CPI보다는 PCE에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월말에 발표될 PCE에서는 보다 강한 물가가 더 세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9월에 금리 동결 확률 비록 딱 1시간 전에 이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결 확률이 높아졌고요. 인하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보시자면요. 자, 지금 동결할 확률이 46.2%고요. 이 스몰컷 25bp 인하 확률이 52.4%,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이 때문에 오늘 달러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강달러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도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금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형 빅테크를 제외한 모든 이런 시장 전반들이 다 빨간불을 켜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나마 국채 금리가 좀 강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 대중 재개 희망 소식에 반도체와 기술주들은 고르게 좀 크게 초록불을 켜줬지만요. 문제는 그 나머지, 특히나 방어주 쪽에서 상당히 강한 하락불,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 오늘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지만요. 밤사이에 또 $170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가량 크게 뛰어 올랐는데 이 H20 칩이 다시 중국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크게 날아올랐고요. 이어서 AMD까지 6% 상승 보였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AMD의 AI 칩이 중국에 다시 한번 수출될 수 있다라고 현재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 보였으니까요.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엔비디아 향 AI 반도체 칩 관련주들 특히나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나왔던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과의 교환 협상의 일부였다. 이 말인즉슨 여전히 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어떤 시사점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응을 했고요. 자, 그 이외에 나머지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금융주 쪽에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정거래일부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매출 쪽에서 조금 기대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나 가이던스 쪽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블랙락 쪽에서도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 웰스파고도 5% 하락 보이는 등 좀 힘겨운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바로 시티입니다. 시티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그런 흐름들, 비슷비슷한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나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현재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에 시티만 혼자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외에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켓모버 탑5 오늘도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요.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대 강세, 방금 보신 이슈와 동일한 그런 이슈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증권사에서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연이어졌고요. 또 아마존은 여전히 0.3%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후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0.24%, 장 초반에 약간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들어서 스마트폰 소비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관련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AMD 그리고 엔비디아 강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7% 가까운 강세까지 오늘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가 지배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소식들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오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이 4% 강세 170달러 신고가 돌파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AI 칩 이 H20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기폭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장 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붙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젠슨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회동을 했었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만남 이후로 젠슨왕 CEO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출을 막는 것이 오히려 중국 측에 있어서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가요, 중국에 완전히 맞춰지도록 설계가 된 신제품, 그러니까 대중 수출 가이드라인에 맞춰지게 설계가 된 신제품 RTX 프로 GPU를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고요. 마찬가지로 AMD 칩 역시 제가 수출 재개 임박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종전에 이 수출 재개가 확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AMD 브로드컴 단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입니다. AI인데요.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 사실 뭐 엔비디아랑도 크게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이슈는 바로 오라클과 구글, 또 이런 코어 위보 등과 같은 여러 빅테크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펜실베니아 쪽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 또는 유럽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월 23일에 AI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 밤사이에 나왔던 펜실베니아 이슈와 합쳐서요. 또 7월 23일에 다가오는 AI 기대감까지 한 번에 나온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의 지표들 보시면요. 우선 유가는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이 CPI의 자세한 데이터를 놓고 약간의 엇갈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CPI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 다시 또 어제에 이어서 약세 보였습니다. 강달러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CPI의 부정적인 영향에 힘입어서 달러 강세로 인한 이 원화의 약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 생각보다도 굉장히 크게 내렸습니다. 이게 불안감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주요 법안, 저번에 바로 어제 다뤘었던 이 세 가지 법안이 담긴 이 법안이요. 표결 하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이 사실 떨어진 이유가요. 하원 측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묶여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관련 법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표결이 진행됐을 때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와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요. 이 금 같은 경우에는 0.7% 상대적으로 매력도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채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단기물 중심으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현재 이렇게 단기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미국채 10년물도 4.49%, 4.5%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또 간밤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소식이요. 미국채 30년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어제였죠.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거의 2008년 이후로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 그만큼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제 지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CPI와 근원, 그냥 월간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 예상치와 또 전월치를 모두 대폭 상회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아직까지 관세가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살펴보고 왔습니다.
간밤 있었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바로 기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 상당히 강했는데요. 오펜하이머 쪽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2분기 호실적 기대감까지 내놓으면서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으로의 AI 칩, H20 칩의 공급이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4%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MD 보시면은요, 지금 6%가량 동반해서 올랐는데요.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MI308 이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 미국 상무부 쪽에서 이 수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계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승인이 나온다면 즉시 출하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 6%대 동반 기술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보시면 0.23%의 오름세입니다. 지금 히토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최근에 알려진 소식이었죠.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던 MP 머티리얼즈와 함께 5억 달러의 이 투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광물 공급망을 미국 텍사스주로 해서 현지화시키겠다라는 애플의 모멘텀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영향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이 공급망 이 현지로 축소된다라는 점이 애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보시면 일단 구글 쪽 모멘텀이 있습니다. AI 데이터에 대한 전력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함께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4조 원대 수력 발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20년 동안 미국의 수력 발전, 이 지금 펜실베니아 두 곳에서 생산되는 최대 3기가와트 전력을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6%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 1%가량 밀렸습니다. 북미 지역의 책임, 그러니까 지금 최고 영업자로 불렸던 이 영업자가 일단 퇴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시장의 판매 부진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사망 사고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난 장에서 내렸는데요. 1%가량 밀리면서 310.78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실적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실적주들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은행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종목도 있고 좋지 않았던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이던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일단 JP모건 먼저 보겠습니다.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74%의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일단 나온 실적이 좋았다는 점, 트레이딩과 투자 은행 부문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보겠습니다. 4% 가까이 올랐습니다. 2분기의 순이익 전년 대비해서 25%가량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감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마감 종가 286.55달러에서 0.74%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은행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 지금 보시면은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EPS와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좋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수익에 대한 향후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되면서 밀렸는데요. 스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종가 웰스파고 크게 급락을 했는데 78.86달러에서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록도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6% 가까운 밀림세가 나타나면서 EPS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실적이 좋았지만 매출 부문에서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기 매출이고요. 예상치에 대한 하회 분기 매출이 나오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 블랙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1,046달러, 5%대 거의 6%대 하락하는 모습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머티리얼즈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과 같은 모멘텀입니다. 지금 애플과 히토류 공급에 대한 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올랐지만 MP 머티리얼즈 급등입니다. 장중에 2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대 상승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율 관세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가 현재 좋았습니다. 2분기 경제에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리바바와 JD.com 그리고 바이두가 동반해서 크게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알리바바가 6% 가까이 올랐습니다. JD.com 2%, 바이두가 4%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투자의견 보도록 하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0.56%의 오름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AI 모멘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분석 리포트 끊임없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강력한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이번에 나온 목표 주가는 $600로 상향 조정되는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개별주, 특히나 반도체주 쪽의 재료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밤사이의 지수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이유가 뭔지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흘러갔는데 나스닥도 강보합권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어제 바로 이 엔비디아 관련 소식 보자마자 굉장히 장이 뜨겁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시장이 냉랭했던 이유 CPI 때문일까요? 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세, 실적 부담이 겹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중심의 강세 흐름 속에 상승했지만 다우와 러셀 2000은 하락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67% 전월보다 오름세가 강해졌는데요. 일부 품목에서 관세 인상 효과가 감지되며 시장에서는 하반기 인플레이션 재부상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4.5%에 근접했고 달러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이 실적 시즌도 본격화됐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연간 PER은 22배를 넘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이 거래 부문에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자이익 둔화와 지정학 리스크 언급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와 관세가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더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19%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인도, 유럽과도 추가 무역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일시적 안도감을 줬지만 물가 영향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H20 AI 칩의 대중 수출 일부 허용 소식에 4% 넘게 급등했고 AMD와 TSMC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 AI 반도체 대형주 중심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 관세 물가 우려가 반영된 PCE 발표 전까지는 이 고평가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적 시즌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우수한 기업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리하고 원자재 관련주는 금리 환율 영향으로 보수적 대응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PC라고는 하지만 이제 PC에 보다 많이 반영이 되는 뭐 장난감, 의류, 가구 이쪽에서 상당히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PC까지 한번 자세하게 이후 흐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최근 시장에 이제 금융주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뭔가 숫자보다는 앞으로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금융주와 함께 시티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발행 소식을 알려주게 되면서 혼자 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을 중국에 일부 수출 허용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낙관론이 재점화됐고, 이 AMD와 TSMC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기술 패권과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며 글로벌 반도체 재편 구도가 다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이 반면에 전기차 업종은 테슬라의 핵심 인사 이탈과 자율주행 규제 이슈, 판매 부진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발표한 이 퀀텀스케이프나 루시드는 기술 모멘텀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는 AI와 클라우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지만은 메타는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수익성 우려를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 중국 주요 빅테크들은 2분기 경제 지표 호조와 미중 관계 개선 기대에 힘입어 8% 안팎의 급등세를 연출했고, 이 바이두는 우버와 의 어떤 협업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목받았습니다. 이 금융주는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시티그룹은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매입 발표로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 웰스파고와 블랙록은 순익 둔화에 낙폭이 컸습니다. 이 고금리 부담은 헬스케어 섹터에도 영향을 주며 제약바이오 주가를 끌어내렸고, 암호화폐 관련주는 규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으로 전반 약세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대형주는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엔비디아와 AMD 외에도 TSMC, 브로드컴과 같은 이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관심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메이저보다 소형 기술주 중심의 순환마이 전략이 유효하며, 대형 기술주는 클라우드, 수익성 확대, 히트를 공급망 투자 등 테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중국 관련주는 실적 개선 여부 확인과 함께 자율주행 소비 관련 수출 종목 위주로 중기 대응이 가능해 보이고, 이 금융주는 은행보다는 자산운용, 리테일 기반 종목의 선별 접근이 유효합니다. 제약 헬스케어는 실적 기대주 중심의 단기 매매로 대응하고요. 테마주는 모멘텀 있는 종목만 선별 추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주는 규제 뉴스에 따른 변동성 대응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반도체, 중국, IT, AI 등 정책과 기술이 맞물리는 중심축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금리 부담이 취약한 종목은 차별화가 심화되는 국면입니다. 실적, 정책, 기술 모멘텀의 교차점에 집중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뚜렷한 악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가 워낙 빠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제약 시장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보자면 AI 반도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또 비트코인이 상당히 또 오늘 불안한데 이게 표결이요. 주 원인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예산 쪽에 반대표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들어가겠다고는 하는데 단기적인 그런 하락 아무래도 피할 수 없을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혼조 속에서도 섹터 중심의 차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장에서는 엔비디아 중심의 기술주 반등과 함께 6월 CPI 상승, 트럼프발 관세 이슈 등이 맞물리며 나스닥 상승, 다우는 하락하는 등 시장 내부에서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알테오젠 등 핵심 종목을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저가형 HBM 공급 수의 기대가, 알테오젠은 이전 상장 및 로열티 모멘텀이 부각되며 각각 반도체와 바이오 테마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중심 순매수와 정부의 증시 부양, 부동산 억제 정책이 동시에 가동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스닥은 1년 만에 120주선을 돌파하며 기술주 반등을 완성했고, 제약, 정책,
전력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지수보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며 실적 개선, 정책 수혜, 기술 모멘텀이 결합된 업종 위주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합니다. 특히 최근에 소외됐던 업종의 순환매 반등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PI와 관세 변수는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된 만큼 지표 발표 후 확인 대응 전략이 적절합니다. 전기전자, AI 반도체, 전력설비, 제약바이오 등 핵심 섹터 내 수급과 실적이 교차하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늘 장에서도 유효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어느 때보다 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저도 좀 예상이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확실히 환율도 좀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오르다 보니까 외인 수급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트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의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3번째 합의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 측에 13%의 관세율 인하를 해주는 대신에 미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15일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거래를 방금 체결했다며 무역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존중받은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다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발효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협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1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의 농산물과 대부분이 777인 50대의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농장주와 농부, 어부들은 2억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접근권을 얻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납부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로 가는 미국 수출품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32%의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 7일 보낸 서한에서도 32% 관세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제품이 미국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알려져 미국 수입 전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발표한 후 무역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3번째고요. 앞서 영국과 10%, 베트남과 20%의 관세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이 AI 칩이죠.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온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중국으로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 황 CEO가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20을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해서 중국 맞춤형 저사양 칩 H20을 개발해 수출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H20의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중국 데이터 센터용 칩 점유율이 50%로 90%에서 급락을 했고 올 2분기에는 8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다시금 이 부분이 활개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4%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이후 11일까지 이어지던 사상 최고 행진을 14일에 일단 잠깐 멈췄던 엔비디아는 이러한 대중 수출 허용 소식으로 다시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재개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70달러도 뚫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잇따라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17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보다도 약 22% 높은 수준입니다. 번스타인은 185달러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에버코어도 엔비디아가 최고 종목이라던 기존의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190달러 선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르곤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매출 100억 달러마다 EPS가 0.25달러씩 늘어난다라면서 2026년도 회계 연도 대중 매출이 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될 경우 EPS는 0.4에서 0.5달러 높아진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향해서 가는 행진을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히토류 산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서 미국 현지 내에서 공급을 하라, 생산을 하라라고 압박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MP 머티리얼스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자석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히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자석을 애플에 공급하고 캘리포니아에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가공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MP 머티리얼즈는 전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애플에 자석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히토류 자석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와 전기 모터, 내비게이션 장비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진동과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엔진에 사용이 되며 애플의 각종 제품 내에서 오디오 장비와 마이크에도 탑재가 됩니다. 애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 베트남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그간 미국에서는 소규모의 투자만 단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트럼프 취임 직후 지난 2월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된 투자였지만 일부는 타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주가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29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장에서는 20%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구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역이 이제 펜실베니아주와 인근 주입니다. 관련해서 수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부분을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구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와 수력 발전소의 전력 확보를 위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현지 시간 15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은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테슬라는 펜실베니아주의 수력 발전소 2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공급받는 전력량은 원자력 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최대 3기가와트입니다. 이는 최대 규모이면서 기업 간 수력 청정 발전 계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글은 향후 2년간 펜실베니아와 인접주에 $250를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계약은 구글이 AI 훈련을 위한 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고요. 구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약이 자사 데이터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또한 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 Y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인도에서 $7만 수준의 이 판매가를 밝혔고요. 또 판매를 개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매출 부분에서 인도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여러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인도의 첫 전시장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금 높은 수입차 관세로 인해서 모델 Y의 가격이 $7만 수준으로 책정이 되면서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테슬라는 인도 뭄바이에 첫 번째 전시장을 열고 모델 Y 주문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 진출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년간 계획해온 일로 과거 인도의 수입차 관세를 가혹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인도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우측 핸들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인도에 판매하는 모델 Y 후륜 구동 버전은 약 600만 루피로 약 우리 돈으로 9,72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같은 모델이 44,990달러, 중국에서는 26만 3,500위안, 독일에서는 45,970유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비교되는 책정 가격입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확대를 목표로 해서 미국과의 관세 완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도 총리 측은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앞으로 인도 내에서 R&D와 생산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테슬라도 적절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섭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젠슨 왕, 트럼프 길 살려주고 중국에서의 실리를 얻다입니다. 자, 어저께 엔비디아의 그 발표에 따라서 뭔가 지금 굉장히 전환점이 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젠슨 왕 CEO의 그동안에 중국을 계속 찾았던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우리는 30년 동안 거래를 해온 친구라고 하면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 그렇다고 젠슨 왕이 뭐 트럼프의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을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젠슨 왕은 자기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가장 큰 사례이며 자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트럼프 칭찬을 계속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및 에너지 성장 이니셔티브가 매우 시기적절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니셔티브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위한 어떤 계획인데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1기 때 했던 것이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2기에 별로 남지 않은 4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미국 트럼프의 지금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던가 아니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저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베이비 드릴 베이비를 하던 아니면 석탄 앞에다가 아름다운 석탄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던 그런 것이 바로 며칠 후에 혹은 며칠 후는 너무 심하니 몇 달 안팎으로 혹은 몇 년 안쪽으로 그렇게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거나 이런 거는 환경론자들의 어떤 과장된 주장이며 그게 일어난다고 한들 저번에 얘기한 대로 100년 뒤에 해수면이 1cm 상승하여 물에 잠기는 땅이 많이 생기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많이 생기니 부동산에서 아름다운 땅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젠슨왕이 일일이 코멘트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 트럼프가 무슨 괴짜라서 그냥 헛소리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것들의 세제 혜택을 다 깎아버리고 그게 바이든이 단순히 싫어서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이 싫은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싫다고 맨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졸린 조라고 하면서 맨날 졸고 앉아있다가 자기가 사인할 힘도 없으니 가짜 기계 사인으로 지금 다 사인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서명한 건 전부 다 무효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이든이 일으켜놓고 나한테 떠넘긴 거. 내가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선의로 하고 있지. 사실 나는 미국인이 한 명도 죽지 않는 전쟁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절린스키가 그렇게 와서 애원을 하고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하더라도 난 안 도와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싫어서인 것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죠. 지금 이 AI 시대에 이 젠슨왕이 표현을 한 거니까요. 젠슨왕이 보기엔 젠슨왕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수장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결정적인 지금 총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지금 젠슨왕도 중국의 지금 그 장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내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아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계속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트럼프에게 아부만 하는 것인지 그럼 트럼프에게 아부만 하는 것이었다면 중국에 가서 30년 동안 우리 친구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죠. 트럼프에게 아부로 하는 거였으면 그때 중국을 안 갔어야 됩니다. 우리 중국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짱입니다. 우리는 미국에만 팔겠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부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어떤 한 명의 대통령에게 수그려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어떤 의지를 꺾거나 이런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보는 관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짜리인데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밟아온 발자취라던가 앞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두 정리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볼 지금 그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젠슨왕이 겉으로 가죽 재킷 입어서 멋있다 이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엔비디아를 2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그게 괴짜 트럼프여서 그냥 환경론자들이 싫어서 바이든이 싫어서 그냥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AI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고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외로 엔비디아의 슈퍼칩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전기가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AI를 이용해서 지금 사파를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 동시간대에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치려면 계속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태양광은 해가 떠야지만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계속 투자를 하라고 했으며 다시 또 아름다운 석탄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의무화 폐지 법안도 폐지했으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에너지 및 에너지 성장 이니셔티브가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AI 시대에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는 거죠. 베이비 드릴 베이비로 막 수압 파쇄법으로 해가지고 밑에 뭐 땅속 깊이 있는 샌드에 묻은 오일에다가 셰일 오일, 암석에 묻은 오일까지 다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그걸 반대했었고 바이든이 마지막에 거기 레이디 가가랑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수압 파쇄법은 그 안에 그 집안 아래에 환경 오염이 되니까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고 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란 공습 전에 막 유가가 오르려고 했을 때 빨리 생산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땅을 파서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환경론적인 문제, 또 환경론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젠스당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생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이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게 트럼프랑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에너지 산업으로 혹은 철강, 이런 철강왕 케네디, 뭐 석유왕 뭐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이런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은 노동자들은 지금 완전히 쇠락한 공업지대, 농업지대에 살면서 마약에 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는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방어벽을 치고 있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런 엄청난 에너지 산업, 거대한 산업이었는데 지금 AI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영광을 얻을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리고 이게 30년간 생산성이 80%나 증가했다. 이 에너지 산업을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 보통 고용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AI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렘브란트나 뭐 피카소 얘기를 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은 진짜 옛날에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붓 하나 물감만으로 그렸는데 사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걸 AI가 지금 2분 만에 그려버린단 말이죠. 렘브란트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도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누구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사자 있죠. 의사나 변호사들은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조서를 다 저걸로 쓴답니다. 변론서를 AI를 이용해서 쓰고 거기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는 절대 성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같이 들어가서 방사선 판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자리까지 정말 인간 최고의 두뇌이자 상위 0.몇 %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는 직업까지 AI가 침투를 하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머지는 지금 일반 그냥 뭐 공장에서 그냥 뭐 성냥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로봇이 해버리는 시대가 오니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젠스당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물론 엔비디아를 보라는 거는 좀 그렇긴 해요. 다른 분야의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엔비디아는 사실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을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지금 그 인력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슈퍼칩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일반 제조업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를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써야 있고 일할 사람은 계속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모자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AI를 즉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AI에 대한 그 어떤 장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당장 활용해라.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를 몰라도 AI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챗GPT 뭐 우리 그 노인분들 저 구청에 가면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해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뭐 그 공부도 하고 이러잖아요. 핸드폰 사용하는 법. 그거보다 챗GPT가 쉽습니다. 이거는 손자한테 얘기하는 대로 얘기만 해버리면 다 알아서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쉬워졌으면서 타이핑하는 법을 몰라도 된다는 거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 영어 못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 되니까. 다 해석해 주니까. 그러니까 모두 AI를 활용해야 된다. 그게 위대한 평등화의 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산업에서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된 게 고맙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자기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수년간 이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면서 경쟁을 환영한다. 이게 미국 정신이다. 누구든 들어와봐라. 이게 트럼프랑 똑같죠. 트럼프가 게임 즐기려면 우리 판에 들어와라. 나는 얼마든지 게임을 즐겨주겠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던 AI 패권에 도전하던 다 눌러주겠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 비전을 좋아한다. 이거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플이고 뭐고 다 공장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요타건 현대차건. 그래 TSMC건.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그 재산업화 비전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보면 애국심을 느끼지 않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끝냅니다. 자, 그다음에 스코페센트 엔비디아 H20 칩은 협상 게임장의 딜 칩이다. 자, 스코페센트가 드디어 나와서 왜냐하면 이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죠. H20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했을 거고 FIB 의장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스코페센트 본인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그걸 물어봐요. 과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FIB 의장으로 뛰어들어서 바로 그 얘기를 실행하는 게 어떠냐 계속 질문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자기를 시키면 하겠으나 나는 재무부 장관 자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월을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해임하던가 아니면 파월 자체적으로 사임을 하던가 아니면 파월이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끌고 가다 퇴임하던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경우의 수를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면접 과정은 이미 하고 있답니다. 가을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면접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교체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가 결정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후보는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넘어서 H20 얘기가 나왔죠. 자, H20이 다시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지금 앵커가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4월에 수출 통제로 차단했던 H20 칩이랑 똑같은데 왜 지금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 칩을 허용을 해줬냐 이거죠. 궁금하다 이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2개의 협상이 있었죠. 제네바에서 한 번 했고 런던에서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완전 저기 맞춤편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협상용 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겁니까? 바로 히토류에 대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인 것이죠. 히토류에 대한 부분. 만약에 히토류만 없었으면 H20을 안 내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젠슨왕은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O사도 있고 C사도 있고 L사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오리지널 O사 제일 좋아하죠. 왜? 그 핵심이 뭐예요? 마시멜로우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먹어봤잖아요, 세계사. 외국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먹죠. 근데 그 마시멜로우를 그 어떤 제조하는 그 능력을 예를 들어서 L사나 뭐 C사에다가 자기가 계속 마시멜로우를 오리지널사에서 공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마시멜로우를 개발할 생각이 없죠. 그냥 주니까 그걸 만들어요. 어차피 지금 초코파이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길들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은 그렇게 길들여버려야지 우리가 오히려 패권을 유지하지 만약에 H20까지 뺏고 막아버리면 걔네가 화웨이든 뭐든 샤오미든 자체 개발해서 커버린다 이거죠. 이 주장인데 이 얘기를 벌써 중국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대응을 안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자, 제가 사파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도에는 이제 블랙웰 칩, 미국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쓰고요. 이 H20은 H100에서도 더 한참 낮아진 저사양 칩입니다. 중국 맞춤 칩. 그래서 금색으로 표현했고 이건 동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H20을 지금 주더라도 이걸로 길들여서 아예 칩을 개발할 생각을 없게 만들어버려라. 그 사이에 우리는 블랙웰보다 더 많은 거를 개발한다. 러트닝 상무장관 얘기로는 이게 4위, 5위밖에 안 된답니다. 4위, 5위짜리를 내줘도 된다. 그런데 중국이 뭐 아무 행동을 안 할 리는 만무하지만 젠슨왕의 자신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자신의 실리를 따간 이런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에서 정확히 드러난 건 명확합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H20은 20이라는 숫자고 H25는 이 0이 아니라 0문자죠. 거기에 주목을 하셔서 한 줄 매도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에겐 생명의 H25.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섹터와 또 어떤 관련주로 움직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4%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170달러 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대중 수출 제재가 이 H20 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재개가 수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AM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AI 칩 MI308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려오게 되면서 6%대 상승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요. 특히나 심택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 어제의 경우에는 15%가량 정말 그야말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밤사이에도 새로운 이슈, 굉장히 강력한 이슈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향 이 소재 장비, 부품사 관련해서 오늘 강한 관심을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모아지고 있다는 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AI 데이터 센터 이슈도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이 구글의 소식이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데이터 센터에 약 250억 달러가량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대 60억 달러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타 측에서 이 축구장 몇 개 크기의 상당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전해왔었죠. 또 이어서 오라클까지 유럽 쪽에서도 상당한 이런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독일과 네덜란드 쪽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이어서 또 알파벳,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유럽과 특히나 미국 펜실베이니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꾸준히 건립하고 있는 흐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LG CNS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LG CNS AI 데이터 센터로도 상당히 좀 크게 관련주로서 움직이지만요. 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 퍼펙트 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ERP 시스템을 만들 때 수천만 개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하는 속도를 이전보다 50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올해 초에 IPO 당시에 약속을 했었던 이 세계 수출의 판로까지 좀 확보가 잘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흐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한번 되돌림 수급이 좀 유입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애플이요. 드디어 이 공급망을 특히나 히토류 관련 공급망을 완전히 중국에서 미국 또는 그 외의 국가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히토류 산업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히토류 자석 구매 계약을 5억 달러 체결을 했다는 건데요. 빅테크 중에서도 상당히 이 MP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간 참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 만큼 부지런히 지금 현재 미국으로 다시 한번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삼화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히토류 자석 관련으로도 움직임이 좋았지만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약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이 장 막판 들어서 미 도로교통국에서 다시 한번 이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을 좀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밤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사임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거래일에서 조금 약간 반등,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이 삼화전자 이슈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쿰쿰합니다. 오늘 습도가 좀 높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나온 내용들 브리핑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톱 기사하고 산업 쪽 기사들 좀 큰 개들이 있어서 내용들 좀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실 언제 되나 했고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뭐 상법 개정안, 뭐 자사주 소가 의무화, 배당소득 분류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초집중이 됐었다. 불과 사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산업 정책들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와 배터리 등 이 국내 주력 산업을 어떻게 더 보강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글로벌 탑 지위를, 글로벌 경쟁력 유지할 것이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HBM, 사실 요거 말고는 메모리 쪽은 계속 좀 중국의 아주 추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말고 사실은 마이크론에 좀 삼성전자가 좀 밀린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 시점을 놓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에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어떤 훼손 또는 누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좀 심각하죠. 중국이 뭐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뭐 7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사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절반 이상을 장악했던 시장인데 완전히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쟁력 자체가 안 되고요. 중국은 광물부터 시작해서 재련, 그다음에 그의 소재,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 풀 라인업,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 공급망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 또 무서운 게 중국 정부의 뭐 무지막지한 보조금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배터리 업계들이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는 LCM이죠. NCM이죠. 3원계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한 반면에 중국은 LF 쪽으로 했는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배터리 시장이 LF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ESS가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포인트가 조금 이제 좀 틀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지위를 좀 더 유지를 하고 공고히 하고 이 중국과의 경쟁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국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처럼 밀어주는 수밖에 없다. 결론을 정부가 좀 내린 거고요. 그래서 생산세액공제, AMPC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IRA 법안에 내에 있는 그러니까 첨단 세액 생산 공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낸 답변서에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계 이제 또 배터리 업계들의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그런 수혜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들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뭐 몇 조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업계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그 추정치 2분기 실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AMPC 지원을 빼고도 16억 흑자를 냈다는 거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도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제 환급을 받게 되니까 우리 배터리 업계들이 이제 이 실적,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익 측면에서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사 직접 보조금인데 일단 이 부분은 김정관 후보자 답변서 내용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보조금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얘기인데요. 오늘 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이제 이런 제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속도, 미국 서만 건조함 제한 풀리나. 지금 이제 우리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보름도 채 안 남은 거죠. 유예 기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는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도 조선업입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조선업이 가장 큰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왜 조선업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 선박 건조수 차이가 워낙 현격하게 좀 벌어졌고요. 특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해군 함정 수가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300척이 채 안 되고 중국은 현재 350척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중국은 매년 한 100척 정도를 새로 배를 해군 함정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미국은 몇 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이게 현재 뭐 300에 350척, 한 50척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제 내년에는 150척, 내후년에는 이제 250척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미군의 이 조선업의 이 건조력 상황이 뭐 경쟁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 해운 쪽, 조선 쪽에 도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지금 쟁점은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니네 미국에 와서 좀 배 좀 지어줘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조선 그 어떤 그 인력이죠. 그 인력 좀 이게 좀 많이 좀 늘려줘 이겁니다. 너네가 워낙에 노하우가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런 거죠. 우리는 미국에 요구하는 게 너네한테서 지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너네 배를 너네 군함이 됐든 상선이 됐든 지을 수 있게 해줘, 만들 수 있게 해줘 이겁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이걸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캐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 측에서 지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존스법하고 그다음에 반스 톨레프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존스법은 상선을 규제하는 거고요. 반스 톨레프스법은 해군 함정을 미국 밖에서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거든요. 니네 이거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정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 미국 쪽도 일단 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표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표가 보시기에 편하지는 아이고 이 표가 아닌데 이게 이대로 신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공문에 있는 보도 자료 같은 데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400여 척 전후가 되거든요. 여기 상선도 있고 상선이 물론 더 많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함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협상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엔 조선 쪽에 상당히 큰 또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문이랑 온라인 기사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 이것도 역시 이데일리 단독 기사인데 오늘 이데일리 단독 기사가 많더라고요. 미국의 MIT 잘 아시는 그런 뭐 세계 최고의 공대 학교죠. 여기하고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1784는 네이버의 그 분당에 있는 사옥 이름입니다. 이 로봇 친화적인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글로벌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A 로봇, 앨리스라는 데서 이름으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아틀라스 이게 대표적인 우리 쪽에 되는 거고 어제 로보티즈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와서 로보티즈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 수준은 이 물건을 놓는 동작, 릴리스 요거까지는 되고요. 그래스핑 잡는 거는 아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조금 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MIT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 이게 좀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MIT와 하고 있는 이 로봇의 그 방향은 그 네이버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데처럼 직접 만든다는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면서 로봇 플랫폼을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회사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통합 플랫폼 ARC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수백 대 또는 수천 대 로봇, 나중에는 뭐 수만 대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이제 이를테면 이 작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백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구축. 이런 로봇 어떤 플랫폼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네이버 쪽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황 CEO도 계속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국내판 요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화장품 중에서도 용기 회사 펌텍코리아라는 회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올 초에 4만 원대 정도였던 효과가 현재 6만 4,300원, 한 50% 이상 주가가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도 주가인데 오른쪽 실적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죠. 천 단위로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서 500억, 작년에 또 역시 500억.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서 뭐 매출이 한 4천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좀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 매체, 대형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 중소 브랜드, 그다음에 해외 브랜드까지 전 세계에 한 500여 곳의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에 갖고 있는 특징은 금형을, 그러니까 틀이죠. 이거를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요. 어느 회사가 우리는 뭐 별 모양으로 용기를 만들어줘 그래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금형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딴 데다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올라가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펌텍코리아는 금형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얼추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APR이나 달바 글로벌 같이 이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죠. 전면에 나서고 있는 화장품 회사는 아닌데, 근데 요 갖고 있는 금형 기술, 그다음에 수많은 고객사 국내외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언젠가는 지금 친환경에 대한 또 니즈도, 이거 로레알이나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럭셔리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주로 이 유리 이 용기를 많이 쓰는데, 아마 이제 그런 쪽들도 결국은 이 회사가 갈지 않을까. 용기와 관련돼서는 모든 걸 다 이 회사에서 담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라는 이 회사도 이번 실적 시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또 대표적인 화장품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물가지표 이제 6월 CPI가 나왔는데 뭐 겉보기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뭐 가구라든지 가전, 좀 관세에 취약한 쪽에서 슬슬 기업들의 약간 소비자 가격 전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하나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만 뭐 주목하지 말아라, 약간 좀 의식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일단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어떤 핵심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경기가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유동성이 많이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둔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어떤 미국 증시에 이제 뭐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품목별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입품들이 많이 이제 물가가 좀 올랐던 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이제 저가의 물품들이 물가가 올랐다. 이게 사실은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약간 조금 지금 약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는 충분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속도 조절이 되는 어떤 트리거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고 해서 미국 주식을 뭐 팔고 나갈 것이냐 이런 액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인데 이런 실적 시즌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들 그리고 이제 PC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오히려 물가의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생각보다 이것은 빨리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온 시장인 만큼 이게 진정이 되어야 다시 한번 지수도 추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사이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일단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이 거의 피프티 반반 수준까지 지금 똑같아졌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성장주가 좀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실제로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큰 이슈가 없었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뉴욕 증시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는 금리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리만 보면 사실 좀 고민이 깊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증시에 뭐 가치주를 투자한다거나 고배당주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을 끌고 가는 성장주에 투자를 했을 저희 투자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유리한 측면, 성장주보다는 고배당 스타일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중국과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무역 이런 이제 히토리라든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약간 이제 엔비디아의 수출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히토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결국은 G2 국가들 서로의 윈윈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결국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양방향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익이 증가율이 좀 높고 PER이 높지만은 아무래도 다시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이제 역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주 안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여탈 그런 이제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런 센티먼트가 좀 반영이 되어야 성장주가 고르게 올라가면서 기존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그런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했던 그런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라든지 가치주 위주로 좀 올라가게 되면 패시브 위주의 뭐 물론 패시브를 투자했던 그 투자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중에서는 이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악재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카드를 꺼냈던 것은 트럼프 정부였고 이 정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안 잡을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가장 큰 치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 그냥 애꿎은 파웰 의장을 그냥 이제 계속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이제 사임을 시키고 새로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간의 시장을 끌어올려줬었던 이 유동성 장세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려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게 또 이제 밤사이에 금융주들이 첫 스타트를 좀 대거 끊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5, 6%가량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이던스 쪽이 좀 아쉬웠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융 쪽은 이제 이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이자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이자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순수 이자, 뭐 이제 이자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분기 기준에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순이자 마진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됐었다는 측면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지금 올라가면서 브로커리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익 발생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IB 딜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M&A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는 이제 리츠 시장의 어떤 그 회복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에 완전히 좀 공실이었던 그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해서 혹은 뭐 임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파이낸스를 좀 금융 파이낸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업종의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크라운 캐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금융주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일단은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금리라든지 이런 센티먼트의 어떤 부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하고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었던 그런 업종군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자 부분만 이제 비이자 부분 말고 이자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어떤 그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고 반영이 된 것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단기적으로 듀레이션 측면에서 약간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눌릴 때 다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었을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금주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하고 반도체는 이제 투톱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계속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계속해서 AI 수요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예정되어 있는 수요만 취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다 보면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실적의 추정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실적 추정치가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실적 시즌 딱 진행이 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결국 이제 소비재 쪽에서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소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소비재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미디어 쪽도 사실은 이런 소비 업종하고 크게 이제 무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광고 쪽입니다.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어떤 이 소비 이제 B2C 관련한 그 사업들의 어떤 그 매출이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해당의 이제 광고가 지금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활성화가 참 잘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미디어,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이익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반도체 쪽에서 나왔던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호실적을 발표를 해도 또 높이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밤사이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증시인데 지난주부터 슬슬 이제 약간 강달러 그런 기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지난주 외인 수급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런 환율 레벨에서는 외인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네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일단 외인 수급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6월만큼 외인들이 매수하기는 환율의 레벨 자체가 그게 되지가 않는다. 결국은 외인들은 한국의 펀더멘탈도 분명히 보겠지만 리스크 온오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 무관하게 외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조금 이제 외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게 뭐 빅스 지수 조금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를 약간 이제 뭐 이제 보아 그리고 횡보 이런 식으로 좀 중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 갑자기 매도세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매수세를 좀 둔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핵심은 뭐 실적도 아니고 외인들 수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주주 환원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별 주주 환원율과 국가별의 지수의 PER, 밸류에이션은 정확하게 정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얻을 수가 있어야지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20% 초반으로 글로벌리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세제 개법 또 세제도 계속해서 좀 개편안을 계속 좀 내고 있고요. 상속세법도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법적으로도 많이 하고 기업들도 어떻게 자율적으로 사실은 주주 환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한국의 이익의 그로스는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럽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이익 그로스가 떨어지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구지책으로 주주 환원율을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유럽 사례를 상당히 벤치마크화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의 어떤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출 경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수출 경기가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100% 해결이 되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무역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G2 국가별에서 어떤 그 라인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익 크로스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을 2분기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익이 딥커플링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이 금융위기 이후에 크로스가 확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한국은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율을 자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환경과 정책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공교롭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상당히 좀 습관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기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리테일 측면에서 상당히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와줘야 되고 한국은 글로벌 대비해서 금융자산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한국 그 지수의 어떤 그 각국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측면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또 ETF를 사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 금융투자 수급이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개인들, 금융투자 이 두 가지 수급이 리테일의 수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 그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펀드, 국내 주식 펀드형 설정, 순 설정 원본도 계속해서 그 급증을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뭐 정부, 기업, 뭐 개인 투자자 모두 다 이제 삼위일체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의 어떤 우상향 곡선에는 계속해서 뭐 변함이 없고 이런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뭐 연기금도 연기금이지만 이 금융투자 쪽의 수급도 확실히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제가 굉장히 이런 기초 체력 관련된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게 작년에 이 밸류업 정책이 좀 실망감을 안겼을 때 오히려 미증시랑 우리 증시가 반대로 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수급이 바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 가든 미증시가 가든 잘 가더라고요. 정말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우리 증시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대감이 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들 수급을 잘 봐야 된다. 개인들이 사실 이게 실망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일단 ETF도 환매가 나오고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들이랑 금융 투자가 순매수로 좀 국내 증시를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은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개인 수급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도했을 때 매수하고 매수했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수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다가 지수를 끌고 가려는 그런 액션은 결국 코로나 때 외에는 별로 나타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개인들만 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리테일의 수급의 임팩트가 지수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환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도 물론 잘 나와야 되고 기업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자사주 매입소가 뭐 삼성전자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자사주 매입소가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배당이 가장 중요한데 배당은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되려면 이거는 한 10년 이상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습성상 배당이 가장 현실적인 그 주저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누가 먼저 올리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이제 입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통과가 되고 사실 이제 배당 성향 35%라고 하면 너무 소위 얘기해서 꼼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 35%를 맞추기 위해서 순이익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법적으로 좀 이제 그 규정을 ROE를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3년 연속의 배당 성향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법제화가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돼서 이제 분리과세가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시 2차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대감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상법 개정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된 것 같고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면 개인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는 핵심은 당연히 이제 고배당이게 되겠죠. 고배당이고 고배당이 될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고배당 ETF라든지 고배당 종목군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는 상당히 이 지수가 흔들려도 따박따박 약간 용돈 같은 그런 매력적인 고배당주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또 수급이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얼른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